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건축 환경 계획을 강의할 김건입니다. 이 건이 이제 우리 건축할 때 건자잖아요. 김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가 OT 강의를 했기 때문에 출제 기준은 아주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 5가지가 있어요. 유형은 있는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걸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열환경 계획이죠. 열환경 계획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열환경 계획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과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환경 계획은 이 개요잖아요. 개요니까 사실 출제자의 마음이에요. 개요를 어떻게 내겠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건축계획 일반이라고 들어가는데 건축계획 일반이라는 것도 어때요? 사실 뭐 건축계획을 정의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할 수 있고요. 패시브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건축 환경 계획은 패시브적 계획이 많아요. 전기나 기계 설비를 쓰지 않고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에너지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건축 설비 시스템은 액티브라고 하잖아요. 액티브라는 것은 기기나 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패시브 건축 계획이 어떠한 경향이 있고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해석, 에너지 해석이라고 해서 아주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건축 환경 계획은 열환경 빼놓고 나머지는 대체로 일단 그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나 또는 이론의 그 골자를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줍니다. 그 에너지 해석은 또 여러분 실기 때 하는 거예요. 다 잘좀 따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간보기 한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열환경 계획이 중요하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전통적으로 중요한 열적 계획적 내용이 쭉 들어가요.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열환경 계획과 다시 빛환경 계획과도 약간 관계가 되고요. 다시 또 열환경 계획에 있는 내용과 환기와도 약간 습기 근로 때문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환경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공기환경 계획, 빛환경 계획, 기타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 내용은 대체로 이렇게 요약식이 아니라 쭉 그 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걸 어디 공부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챕터, 그러니까 현재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챕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자연 및 건축 환경의 특성이다. 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환경 계획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건축환경 특성이 있을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50명 이상은 당연히 아파트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그 연세 지금 뭐 80살, 90살 되시는 그 어르신들은 사실은 단독주택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주거. 하지만 우리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시겠죠. 반 정도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년 전, 15년 전쯤인가 제가 통계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때 49% 51%로 올라가더라고. 뭐냐면 아파트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향을 아파트를 얻을 거냐 그러면 일단 입지가 중요하겠죠. 입지. 근데 그 똑같은 아파트 동이다라면 어디가 중요할까? 남양 아파트를 간단 말이죠. 왜 남양을 가는 거죠? 아니, 동양도 좋고 뭐 서양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남양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한여름에 굉장히 더웠다가 한겨울에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태양열은 공짜잖아, 사실. 그죠? 태양, 그쵸? 그냥 주는 거야. 내가 주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태양열에 대한 효과를 보면 여름엔 더워요. 그렇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근데 남면의 특징이 뭐냐? 남쪽 면의 특징은요. 자, 벽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 면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태양 입사각과 관련이 되는데 태양 입사각이 이 벽면이 있다 그러면 똑바로 오면 굉장히 열량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태양면이라 치자. 그럼 요렇게 얘가 태양입니다. 얘가 또 얘 주먹에 태양이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요 각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양의 공동주택을 많이 했던 이유는 자, 남쪽의 벽면의 특징이 뭐예요? 한겨울에는 이렇게 직가에 가깝게, 그렇죠? 이 직가에 가장 좋은 겁니다. 열량을 얻으려면 직가에 가장 가까운데 직가에 가깝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한겨울엔 유리하고요.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여름이 되면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열량이 낮아요. 그래서 남양 공동주택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안다는 거죠. 한여름이죠. 여름.
한겨울입니다. 그러면 여름엔 어떻게 돼? 남쪽 벽면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양을 굉장히 선호했고요. 그래서 남양의 공동주택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일반인들도 살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남양이 좋구나. 그래서 남양 아파트가 많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일반화돼 있어요. 사실 공동주택의 발코니는요. 공동주택 발코니 여러분들도 이 건축을 하신 분들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이 발코니 부분은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렇죠? 서비스 면적. 이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발코니는 결과적으로 이 버퍼 개념이에요. 이 버퍼존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여기 외벽이 있죠. 여기 이게 이 외표입니다. 외벽이죠. 외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중벽처럼 이중 공간 구조를 만들어 주니까 여름과 겨울에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라는 좁고 규모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을 해. 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자 원래 단열재를 촘촘하게 붙였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 지금 이 거실 쪽 같은데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열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른 집들은 여기를 버퍼존으로 쓰고 있는데 이 집은 이렇게 열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긴 했지만 우리가 열적 출입이 많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튼홀 같은 업무 시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 커튼홀이 뭐예요? 외장재 중 비내력벽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63빌딩 아시죠? 63빌딩에 유리창이 쫙 들어갔어요. 이걸 커튼홀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커튼홀이 많다는 얘기는 이 커튼홀은 대부분 그 유리를 잡아주는 그 뼈대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과 그 다음에 유리입니다. 그럼 이 유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벽체에다가 뭐 단열재를 어디에 이렇게 배치했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콩트벽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거 어때요? 당연히 벽이 훨씬 더 우수하죠. 뭐가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단열이 당연히 우수하죠. 그래서 이 열이 이동하는 그 열량을 뭐라 그래요? 열관류율이라고 하는데 열관류율이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왜? 쉽게 열이 출입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커튼홀 건물은 열 손실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어쨌든 우리가 계절에 맞는 이런 남양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업무시설 자체에 어떤 투명성, 그렇죠? 아주 시원한 느낌이 줄 수 있는 이 커튼홀 건물이 많아지면서 열 손실이 많아질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코니 확장이 생기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열의 출입이 많은 이런 건물들이 생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어떤 이 건축 계획적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 특성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건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떤 유리를 써서 단열적으로 해결하겠느냐. 기술적인 면도 많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추세라든가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추세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니까 그 건축 환경 계획에선 필요한 이 재료나 단열 특성들이 적절히 살릴 수 있는 지리적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물의 배치가 나와요. 건물 배치. 이 건물의 배치는 이제 우리가 교재에는 일조권 등등등 나오는데 그런 건 우리 시험에 관계 없는 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것 중에가 뭐냐면 이 정방형 건물 가까운 형태가 부하가 작다라고 해요. 정방형 건물. 그럼 우리가 이건 무슨 개념이 되냐면 우리가 동일한 최적. 동일한 최적. 최적을 V라고 할게요. 동일한 최적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방향이죠. 또는 이렇게 얘를 높게 세울 수 있죠. 높게 세울 수도 있어요. 동일한 최적입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A타입과 B타입. 그럼 최적은 같아. 최적은 같은데 여기 외피 있죠, 외피. 외피. 얘도 외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최적은 같지만 최적은 분명히 V1과 V2는 같아요. 하지만 이 외피는 S1과 S2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피가 크겠지. 그러면 자, 외피가 크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피가 있다는 것은 노출이 많다는 얘기죠. 노출이 많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열의 출입이 크겠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여러 가지 고안해 봤더니 동일한 체적일 때 외피가 가장 작은 게 뭘까 그랬더니 정방형이래요. 그래서 정방형이 외피가 작고 동일한 체적일 때 외피가 작고 노출이 작죠. 노출이 작으니까 가장 열 부하가 작다. 이 부하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 부하. 그럼 이 부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하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부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 따라 부하를 달리 보게 돼요. 정기적 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기적 부하. 그 정기적 부하는 뭘 얘기해요? 전력을 소비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부하입니다. 부하. 그 다음에 우리가 급수 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물을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소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에너지니까 냉난방 부하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냉난방 부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열의 출입이에요. 열의 출입. 근데 왜 하필이면 출입이라고 동시에 썼을까요?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부하고요. 안으로 열이 들어오는 것도 부하예요. 뭐냐면 건축물에 이 외피가 많으면 그만큼 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빠져나가겠죠. 냉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들어오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여러분 어디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얘기에서 우리나라 특성상 롤러코스터를 탄다.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현재 이 온도야. 온도 T죠. 그러면 한여름엔 좀 덥죠. 한겨울엔 엄청 추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요 기간을 중간기라 하고 여기는 당연히 냉방을 해야 하고 여기는 난방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냉방을 할 땐 실내가 저온이란 말이죠. 저온이죠. 저온이니까 어떻게 돼 이때는 당연히 바깥 열이 안으로 들어올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한겨울이 됐어요. 한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겨울에는 고온입니다. 고온이니까 어떻게 돼요? 밖엔 저온이니까 열이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열이 밖으로 겨울철엔 나가려 할 거고 한여름엔 열이 들어오려고 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의 출입이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이런 요소를 부하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열의 출입이 작게 하는 것이 좋은데 열의 출입이 작게 할 수 있는 형태적 계획을 봤더니 사각형 형태에서는 정방에 가까운 형태가 가장 부하가 작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 자,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현재 똑같은 최적이에요. 똑같은 최적에 우리가 요거 있죠. 외피를 제가 개수를 세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V분의 S 값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한 겁니다. 얼마인지 계산한 거고 얼마인지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리한 게 뭐예요? 높을 때 건물 높이 질 때 가장 불리한 거야. 사실은 불리한 거고요. 가장 부하가 작을 때는 A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긴 거 있어요. 긴 거. 장축을 동서로 하든 장축을 남부로 하든 요거는 요 정도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장축을 이렇게 뭐 동서 방향으로 하든 남북 방향으로 하든 값이 같이 나와. 같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V분의 S는 가장 작은 건 A 타입이에요. A 타입. 근데 우리 국내의 어떤 기후 관계라든가 이런 걸 따질 때는 오히려 B가 가장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그럼 왜 우수할까요? 아니 분명히 V분의 S는 얘가 더 작아요. 그렇죠? 얘가 작습니다. 작다는 건 열의 출입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B가 더 우수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지역 특수상 뭘 선호한다고 그랬었죠? 남향을 선호해요. 남향. 근데 얘가 남쪽이라 치자고 응? 얘가 남쪽이에요. 그죠? 그 남쪽은 몇 개예요, 지금 인면이? 4개죠. 몇 개가? 8개죠?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향이 있죠. 불리한 향이 뭐예요? 동면과 서면 불리하죠. 북도 불리하지만 동서 불리한 몇 개가 돼? 4개 더하기 4개는 8개가 돼. 불리한 게 8개입니다. 얘는 불리한 게 몇 개?
4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얘는 불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 당연히 그래서 불리한 동서면이 많고 북도 작지 않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동양과 서양보다 남양을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육면체를 만들어주면 V분의 S가 작아서 부하는 작은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한겨울은 따뜻해야 될 남면을 많이 확보 못했기 때문에 상대로 우리 국내에선 동서로 긴 장축이 동서로 있죠. 적당히죠. 적당히 이렇게 B타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B타입이 상대적으로 남쪽 면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면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서로 얘도 길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여기 요 수평면이죠. 여기 수평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옥상 부분이에요. 근데 옥상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죠. 옥상 부분은 굉장히 한여름엔 덥죠. 겨울엔 추워요.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불리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축이 동서를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얘가 우리 이상적인 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내에서 이상적인 것은 그렇죠? 적당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얘가 동쪽이고요. 얘가 동서 장축이고요. 동서 장축입니다. 동서를 장축을 하는데 동쪽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인데 이 짧은 변이 1일 때 이가 안 되죠? 이 긴 변이 1.5가 되도록 하는 이런 평면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면이 아주 가는 것보다 이렇게 1대 1.5 정도 비율을 이루는 게 가장 적정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형태에 대해서 이 부하 특성이라든가 이 V분의 S 값, V분의 S 동일한 체적일 때 S 값이 작은 변 좋다고 하는데 이때 뭐까지 고려해야 돼요? 국내의 어떤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얘가 더 우수하겠구나.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서로 긴 형태가 에너지 소모량이 작다는 거,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도 일정한 형태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 포인트 보면 동서쪽으로 긴 형태 남양 배치. 남양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30도 각도 이내가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왜 남양이 좋다는 거는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남양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동서로 약 30도 각도 내라는 얘기 뭘 얘기하냐면 이 건축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완전히 남쪽을 바라보도록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대지 경계선이라든가 부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래. 자, 이렇게 때에 따른 요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이렇게 이 각도가 얼마 정도 30도의 각도 정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때에 따른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서 그렇죠? 각도가 한 30도 이내 정도로 결국 건물 이게 좋지만 요렇게나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결과적으로 좋다는 얘기고요. 왜 남양이 좋은 거는 이제 정답 아시죠? 왜 남양이 좋다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사열량 태양에 의한 열량의 어떤 조건이죠. 그러면 일사열량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일사열량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은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입사할 때 90도로 하면 굉장히 열량이 높아요. 그럼 벽면이다 그러면 벽면도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이 면의 열량이 가장 높아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요 벽면에 대한 각도가 90도가 되면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얘가 이 벽면과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입사가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남양이 좋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벽면에 도달하는 일사의 영향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벽면에 일사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자, 건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자, 북쪽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렇죠?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동에서 떠서 그렇죠? 동에서 이렇게 떠서 응? 서쪽으로 지겠죠. 그러면 낮게 뜹니다. 낮게 뜬다는 얘기 뭐냐면 이 동쪽은 태양 고도가 낮고요. 얘는 태양 고도가 높다. 이 두 가지면 얘는 또 낮아지니까. 그러면 자, 이 벽면 있죠. 이 벽면을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여름이에요. 여름입니다. 동쪽에 이렇게 태양고도 낮게 떨어져요. 한여름에. 자, 분명히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쪽 얘기는 동쪽. 동측 벽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여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덥죠? 그렇죠? 덥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이 되면 겨울 돼도 고도가 낮긴 하지만 얘는 여름에 덥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덥습니다. 여름에.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겨울에는 열량이 높지가 않아요. 얘가. 겨울에는. 그 다음에 남면 같은 게 어떻게 되냐. 남면에는 여름엔 굉장히 태양 고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에. 시원하겠죠.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 언제는? 한겨울에는. 이런 특징들을 지니는 게 남면벽면이에요. 그래서 이 남면벽면이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한겨울에는 따뜻하고요. 한여름엔 고도가 높아서 시원하더라. 열량을 많이 출력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난양 배치가 좋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양은 여름엔 수열이 작고 겨울엔 수열이 많더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동서양은 여름엔 수열이 많고 겨울에는 오히려 수열이 작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상대적으로 남쪽 면보다 겨울에 수열이 작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걸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포인트죠. 학습 포인트. 이 학습 포인트는 이제 공동주택의 향별 계획 같은 게 나와요. 공동주택 향별 계획 나오고 남측, 동서측, 북측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향별 계획을 보면 향별 계획을 보면 이 남측 창면에는 거실 많이 쓰죠. 남쪽에 이제 거실을 많이 씁니다. 거실을. 그래서 이 남측 같은 경우 창면적을 좀 거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잡아도 관계없어요. 조망 정도라든가 이런 개방감을 좀 확보하고 환기량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 동서측 같은 경우 창면적을 최소화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주택 같은 데는. 근데 북쪽은 굉장히 열선실이 큽니다. 그래서 여력량이 큰 벽지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단열을 강화하고 개구는 체감이 환기에서 필요하시만 계획하라. 그래서 우리 보통 북쪽에도 창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북쪽에 창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거실 창과 북쪽 창을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 마통풍 환기가 되죠. 이 마통풍 환기가 되면 정부부합의 원리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한여름에 시원하게 우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거실과 이렇게 통풍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통풍할 수 있는 계부 외에는 단열을 굉장히 강화해서 열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요면 이 서쪽 면과 남쪽 면과 동쪽 면은요. 일사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서 열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쪽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 직접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열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사에 의한 열을 이렇게 겨울철에 받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출입을 최소화할수록 뭐를 해야 돼요? 단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사의 직접적인 어떤 수열 조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단열을 강화하라. 이렇게 중요한 특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면의 어떤 이러한 배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균형점 온도라고 있어요. 균형점 온도. 균형점 온도라는 것은 이제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건물에 태양 복사열 취득을 하고 내부 발생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태양 복사열과 내부 발생량을 고려한 부하가 재료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균형점 온도라 그래요. 균형점 온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방 에너지 가동하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외부에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좀 복사율이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발열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때 그 부하가 재료가 되는 점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겨울철 온도를 20도로 가정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균형점 온도가 10도예요. 그럼 지금 난방하지 않은 온도가 몇 도야? 10도니까 얼마만큼? 10도만큼 온도차를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균형점 온도가 15도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온도는 몇 도예요? 20도죠. 그럼 몇 도만 올리면 돼? 5도만큼 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균형점 온도가 18도다. 그래. 근데 20도랑 얼마 차이나? 2도죠. 그럼 2도만큼만 열발 제공하면 돼. 그 여기는 뭘 얘기냐면 A 같은 경우 균형점 온도가 10도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그래. 열을 많이 뺏겼다. 단열이 잘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단열이 안 되는 건물은요, 들어가면, 냉기를 엄청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지하 주차장 볼 일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이제, 시설 같은 거를 볼 일이 있어서 한 30분 있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은 특징이 뭡니까? 난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한 30분 가다 보니까 머리가 얼얼한 거예요. 왜? 그만큼 추워요. 왜 추웠을까? 난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방을 하지 않으면 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론 지하 온도가 일정해야겠지만 계속 이렇게 차가 빈번하다 보니까 외기랑 접촉하잖아요. 이거 추울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단열을 잘한 공간이 하나 창고 안에 있었던 거 내부에 그 건물은 잔열이 잘 돼 있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외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단열을 잘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건물의 그 내부에 들어가도 온도가 낮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 A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열의 출입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점도 낮아요. 낮으니까 그만큼 난방을 많이 해야 되고,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적절히 단열돼서 이 출입을 많이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난방해도 금방 따뜻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점 온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 배치에 의한 변화가 나와요. 건물 배치. 이 건물 배치를 보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겠잖아요. 배치할 때 이제 기류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렬로 배치에 대한 기류 변화, 그 다음에 업 배치에 대한 이런 기류 변화가 있을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건물 배치 쭉 나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이는, 그렇죠? 기류가 많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이런 게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류 변화를 보이려면 업 배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형을 업 배치하는 효과가 뭐냐 그랬더니 병렬형 배치보다는 반 정도 작은 인동 간격으로도 동일한 효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건물이 주방에 대해서 경사를 이룰 때 건물에 의한 기류 영향은 더욱 작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형태가 나와요. 이 건축물의 형태는 학습 포인트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학습 포인트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함축적인 면이 되겠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기 부하가 큰 경우라면, 남측 벽면이 긴 건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난방기가 좀 길어요. 겨울에 춥죠? 추우니까 이럴 때는 남측 벽면이 긴 건물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냉방부가 큰 정방형 건물, 업무용 건물이죠. 냉방부가 크다는 것은 업무용 같은 경우는 정방형 건물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북측의 건물은 겨울과 여름철에 정사각형 건물보다 태양열 취득과 관련돼서 불리하게 되더라. 그럼 남북측 건물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긴 건물 있잖아요. 긴 건물은 요 정사각형 건축물에 비해서 태양열 취득과 관련돼서 불리하게 될 수 있더라. 무엇 때문에? 태양열 취득이 유리한 남면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얘기고. 하지만 모든 경우 최저 형태는 요거죠. 최저 형태는 동서축을 따라 건물로 일반적 건물의 장단비가 이렇게 이럴 때 얼마가 있는 거? 1.5가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 가장 유리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이 동서축을, 그쵸? 긴 건물인데 그 형태가 얼마일 때? 1대 1.5일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물의 형태의 학습 포인트까지
설명했고요. 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